우리의 영웅 단우성은 무술의 세계를 정복합니다. 또한 장후로도 불리며 주먹만으로 싸우는 것으로 주먹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느 날 그는 악마 파벌의 무리들에게 습격을 당한다. 그는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인다. 이 두 사람은 꽤 강해서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그들의 수단에 부응하기 위해 그들은 그들의 잔인함과 무기의 상징은 우성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우성은 10번의 일격을 가하겠다고 외치며 한 명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각 타격은 그의 급소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동반자가 온몸에 가는 실로 묶어 제지한다. 그는 9번이나 쳤다. 꼭두각시 장수는 다른 상대가 검으로 몸을 찌르는 동안 우성에게 실을 조이며 제자리에 붙잡아 둔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도 그는 10번이나 적을 공격할 수 있다. 10번째 턱. 그렇게 그의 삶은 단 우성으로 끝이 납니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적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주와 안정가옥에서 이진원으로 깨어난다. 유나 상회 그룹의 장남은 누구인가요?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고 놀랐다. 하지만 그는 거울 속 새로워진 얼굴을 흘끗 바라본다. 그는 먼저 누군가 자신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웠다고 생각한다. 하녀들이 의사를 부르러 간 뒤에 그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주변을 탐색한다. 움직이면서 그는 이 몸의 그릇이 꽤나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움직이는 것조차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윤화 상인 그룹이라는 제목의 일기를 찾는다. 주화산에 위치한 대형 유명 상인 그룹입니다. 일지를 확인한 후 자신이 이진현의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성과 도박을 언급한 편지들로 미루어 보아 꽤 악당처럼 보이는 사람. 몇 가지 조사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이 이진현으로 다시 태어났을 가능성을 결론짓는다. 그때 공순 의사가 교활한 여우 같은 미소를 띤 채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맥박을 재려고 했다. 손을 빼면서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그러자 의사의 뱀이 용과 봉황 수프를 권했다. 그것을 강장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수프는 진현처럼 아픈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대답 대신에 진현은 단우성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은근히 궁금해하며 얼마 되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곧 그의 적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담당 의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옛 원수들, 이제 다시 삶의 기회가 생긴 만큼 그는 모두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단우성이 이진현으로 환생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그날 아침 하녀들은 오늘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열의에 차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엄격한 죽식단을 유지해 왔다. 진현이 언제든 산책에서 돌아올 수 있으니 한 하녀가 다른 하녀들에게 서둘러 가자고 재촉한다. 문이 열리고 진원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선고는 짧게 끝났다. 아침 식사를 확인한 뒤 앞으로는 지금처럼 간단하게 먹자고 말합니다. 그가 방으로 향할 때 하녀는 그의 달라진 체격을 알아차리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하자 다른 하녀들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진현 씨는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교활한 뱀 공손문무가 나타나 그의 기분을 망치려 할 때 진현은 심술궂게 그를 안으로 들이고 공수는 바로 무례함을 감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한다. 한편 진현은 이 남자가 비굴하게 구는 것을 알기에 회의적인 눈빛으로 바라본다. 진현의 입술에 미소가 번지며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손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태연하게 묻는다. 그때 공손은 자신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다며 진현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평소의 멜로드라마를 시작했다. 그런 다음 진현의 안색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진현의 모든 신체 회복을 무너뜨린다. 이 일로 진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진현은 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공손이 자신을 용봉탕으로 유인하려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공손은 그가 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는 서둘러 용봉탕이 보양식이라고 설명했다. 진현은 별 생각 없이 그게 독성이 있다고 말한다. 공손은 자신이 주치의임을 상기시켜준다. 자신이 곧 잡힐 것임을 깨닫고 공손은 진현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극적인 몸짓을 하며 떠나겠다고 선언한다.
그가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지니온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한다. 어두운 어조로 지냐는 공손히 마음 내키는 대로 방을 들락거리는 것 같다며 여기서 주인이 맞는지 묻는다. 지영이는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지녀는 농담이었다고 웃으며 해명하고 공손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웃는다. 그러자 지니아는 편지를 쓰고 싶다며 필기도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공손이 준수할 때 지녀는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공손이 심각한 병 때문에 이 빌레에서 살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고통받고 있다. 공손이 다음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이 너무 길다는 말에 놀라며 다음 행동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 주인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다. 진원은 표정을 보고 왜 그를 멈췄는지 묻는다. 그는 노력한다. 진현의 말에 빙고는 진현이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하지만 진현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젓가락을 던졌다. 살짝 긁히며 뚫는다. 그의 뒤에 있는 벽과 비교해서 이제 정말로 놀란 공손은 자신의 상처를 확인한다. 진현의 표정이 굳어지며 자신이 공순이가 아는 이진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공손은 여전히 모르는 척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진유는 뱀과 맞설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드래곤 피닉스 수프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는 강장제임을 솔직하게 설명한다. 하지만 지니아의 몸은 너무 약해서 강장제로는 흡수할 수 없고 지니아처럼 아픈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신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다. 진영이에게 바로 전날 국을 마시게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진현의 맥박을 확인하여 효과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현이 카운터에 있는 수프를 두고 가라고 말하자 전 애인이 표정에서 분명하게 살해 의도가 드러났다. 진현은 공손 같은 사람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으니 편지에 주인의 이름을 적어 보내라고 말한다. 공손은 먼저 진원이 어떻게 자신처럼 친절한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런 다음 깊은 연극적 한숨을 내쉬고 다음 순간 연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다. 진원 같은 악당이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조롱. 진현은 더 이상 가식이 없음을 깨닫는다. 공손하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자신의 진짜 의도는 침묵 속에서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제 공손은 하인들을 흘낏 바라보며 진현의 암살을 덮기 위해서는 하인들의 피도 흘려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가 독약 바늘을 준비하기 전에 기니언이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빠른 공격으로 공손은 쓰러졌다. 태연하게 식사를 다시 시작한 그는 진현은 공손이 대화 중에 한눈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공손을 때린 탓에 생긴 멍이 든 손을 보며 자신의 연약한 몸에 답답함을 느낀다. 그가 필요한 것은 과거 생에 지녔던 힘을 되찾는 것이다. 자신이 성공하면 윤화상인 그룹 전체가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에 진심으로 개입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질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언젠가 공순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그룹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음 순간 그는 비틀거리며 앉았다. 갑자기 두통이 생기면서 내려갑니다. 그는 공선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진현의 몸이 떠오르는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충격파가 가라앉자 진현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된 그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형제들처럼 영리하고 힘이 세지 않았지만 재능이 없고 그저 평균적인 수준이었다. 평범함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제정신인 사람이 하지 않을 일을 했다. 그는 사치에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회복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곳은 망명지에 불과한 별장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의 일족은 재능 없는 장남이 여기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진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 우성은 진현의 기억이 부족해 미뤄왔던 무술 수련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완벽한 몸을 탐닉으로 낭비한 몸의 주인에게 좌절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전생의 지식을 활용하여 희귀한 영약을 얻어 이 몸을 유용하게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가 빌라 이누 안으로 들어서자 눈에 띈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었다. 그리고 그는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놓입니다. 이는 필요한 영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의 시선은 공손을 향했다. 이제 그의 강력한 한 방으로 인해 시체 신세일 뿐입니다.
그는 시신을 매장하기로 결정한다. 이 날부터 한 해가 마치 한 번의 숨결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어느 날 모크와 사요프는 윤하 상단 소속의 경비병이 진현을 위해 편지를 전달하러 온다. 그는 진현의 행방을 한 여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녀는 진현이가 명상 중인 곳으로 그를 가리켰다. 모크가 자신의 건축물을 보자마자 진현을 실제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아 눈이 커진다. 올해 우리의 결심한 남자는 매 순간을 활용해 몸을 강화해 왔다. 이제 그의 에너지 코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음의 기동술, 깨달음의 몸짓, 빠른 발걸음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무술적 요소를 자신의 몸에 새겼다. 그 밖에도 그는 백광의 11위 예술도 배웠다. 그로 하여금 번개 요소를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훈련을 통해 그는 무술의 네 번째 단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 순간 모크의 목소리로 인해 훈련이 중단되고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소개하는 모크의 모습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모크는 주족에서 온 편지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지니오는 차분하고 우아한 태도로 그에게 그것을 건네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모크는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작년에 본 바로 그 허약한 기침하는 남자인데 지금은 키도 커지고 힘도 세졌네. 진현의 비꼬는 말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의 생각이 끊겼다. 진현과 목은 편지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말을 들은 모크는 오양 가문의 의혹을 제기한다. 이 시족은 보호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윤회상인 집단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독수리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가볍게 지불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오양 가문의 행적이 임금 인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 이거는 그룹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모크는 그룹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하그룹이 리틀 대지파와 맞섰던 사건을 떠올린다. 그들은 무역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그때 오양 가문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저 중요한 토론을 위해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룹에게 말했다. 목은 웅우가 그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대장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이 일은 지니온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장후 시절부터 이 이름을 알고 있던 오양후는 그곳에서 꽤 유명한 남자였다. 진현은 이제 그림을 확실히 볼 수 있다. 웅위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은하 상단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자신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단을 괴롭히는 강한 사람이다. 그때 그는 이 문제가 죽음으로 끝나거나 웅이에게 직접 한 방을 먹이기로 결심했다. 모크는 놀랐지만 진얀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게 된 또 다른 사안을 언급했다. 알고 보니 동생들은 은하 상인단 전체가 보는 앞에서 검투를 시작할 만큼 어리석었다. 그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셔서 스트레스로 인해 병에 걸리셨다. 모크는 이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를 위로하려 애쓴다. 하지만 더 이상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말을 끊고 일어섰다. 모크는 느닷없는 결심에 깜짝 놀랐다. 그러자 우리 소녀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후에 모크에게 편지를 간직하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모크가 팀으로 복귀하면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진원 같은 사람이 무술가가 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진얀이 무술에 능통하다면 분명 좋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진얀이 무술에 능통하다면 자신들도 전설적인 무술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논평한다. 한 동료가 그에게 그럴듯한 농담을 해보라고 권한다. 예를 들어 부주임이 마침내 연인을 찾은 방식, 같은 부대장 한재엽이 대화를 가로채고 있다. 그리고 진현이 자신을 옮기려던 남자를 때린 후 건강을 회복했는지 알고 싶어진다. 그러자 한여프는 진현이 타고난 신체 덕분에 어릴 적부터 무술인이었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 이제 한 씨는 진현의 귀국 시기를 묻는다. 목은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저 돌아온다는 말만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진선이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을 듣게 되었고 이제 진선이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하는 부하들에게 가서
어린 주인을 맞이하도록 지시했다. 이 말을 듣고 기쁘지 않은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주인인지 분명히 알려주며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엄하게 일깨워준다. 한편 우성은 노래를 부릅니다. 은하상회 그룹의 궁궐을 처음 보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풍부하다. 전생에는 이 그룹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기니안이 단순히 부유한 게 아니라 아주 부유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를 뵈러 갈 예정이므로 하녀들에게 쉬라고 말한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자 그는 침묵에 놀랐다. 많은 경비원들이 칼을 들고 맞이하자 그의 소원은 곧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하는 진현에게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는 또한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쁨을 표현한다. 한 대장의 부하들은 한 대장이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하며 진현을 치켜 쓰는 것은 그저 아첨하는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과거에 주인이 늘 배려를 이유로 그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은 또한 모욕적인 말을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현이가 자신과 같은 골칫거리에게 이렇게 좋은 환영을 해준다는 말에 놀라며 인사를 건네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니 모크는 진원이 이미 변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알아차린 하는 우리 아들을 아버지의 방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진현은 마침내 적대적인 존재가 아닌 자신들의 동맹군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들어오자 하는 이미 아버지께 도착 소식을 전했다고 알렸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대화는 막내 동생의 손에 의해 중단되었다. 자언은 변태라고 놀리면서 조롱하는 말로 인사를 건넸다. 이런 모습을 본 자연은 완전히 딴판인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진윤이 대담하게 그를 째려보자 재현은 어깨를 잡고 주먹을 쥐어 보였다. 과거에 진영이 막내에게 맞는 모습을 본 한은 진영이 복귀 첫날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진현의 어깨에서 자연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두 형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연은 허락도 없이 자신을 만진 한을 냅다 때렸다. 재윤은 자신의 행동이 못마땅해하며 혹시 자신을 깔보는 건 아닌지 묻고 경고한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에게 교훈을 줄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우리 친구가 더 세게 때린다. 충분히 좋아서 그를 땅바닥에 쓰러뜨릴 정도였다. 재현이는 이 일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다음 순간 진현은 재현의 어깨를 주먹으로 쥐어 힘을 느끼게 한다. 여기 오는 길에 꽤 흥분했다고 표현하면서 재현은 고통에 겨워 소리 지르며 형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욕설을 퍼붓는다. 이 말을 들은 우리 친구는 이제부터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한편 연하상회 그룹의 차남 이휘안 아버지의 방 앞에서 꽤 소란이 일었다. 그는 한에게 그걸 물어보고 부함장은 큰형과 작은형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한다. 이를 들은 화이오는 제이온이 큰형을 괴롭힐 것이라 짐작하고는 곧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큰 오빠의 아픈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사실은 진현이가 아버지 방 앞에서 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때 그는 중간 형제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잠시 후 화이에는 손을 들고 있게 벌을 주는 형 앞에 자리 잡고 앉는다. 화연이는 그를 보자마자 건강해진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자연은 분명히 이 상황에 불만족스러워 보인다. 진현은 이제 건강하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러자 그는 화연의 다친 주먹을 보고 재현이 그랬는지 묻는다. 화야는 질문을 떨쳐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막내를 향해 맹렬히 돌아섰다. 그리고 형에게 손을 드는 행동에 대해 따귀를 힘껏 때린다. 지연이는 더 맞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는 할 수 있다. 막내 동생에게 또 맞을까봐 겁이 나서 어깨를 주물러 주던 약골 진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다. 화연의 얼굴에는 진현이 과거에는 제이연을 이겼지만 지금은 제이연을 이기는 모습을 떠올리며 긴장감과 함께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그리고 나서 진현도 자리를 잡는다. 화연은 자신의 성격과 몸의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대답 대신 마치 자신이 좋은 눈을 가졌다는 듯이 그저 좋은 눈이라고만 말한다. 그의 시선이 가운데 형 앞에 놓인 두루마리를 향한다. 하나를 열면서 안에 든 내용물에 대해 묻는다. 화연이는 내일 회의실에 같이 갈 직원들의 명단이 적힌 두루마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직원 명단을 확인했고
공손의 이름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의 주된 목적이 직원에 관한 정보를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단을 확인한 후 그는 즉시 공손과 다른 많은 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오양후가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형제들에게 고개를 돌려 어둡게 물었다. 둘 중 하나라도 우양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두 형제는 모두 분노하며 자신들의 상인 그룹을 저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강력히 부인한다. 그는 형제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결정이 내려지자 그는 일어나 모든 상급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 물었다. 그의 괴짜형은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때 그는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그들의 이의를 무시한 채 방을 나간다. 그들은 동생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에 완전히 어리둥절해 했다. 그때 자연은 주화산에도 가고 싶어 했다. 한편 진영은 아버지의 방 앞에 서서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간다. 성민이라는 상인 그룹의 리더인 그의 아버지는 즉시 그를 알아본다.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대해 묻지만 진현은 앉은 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버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늙은 몸이 이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이 부족하다고 터수문이고 덧붙이며 이를 확인해 주셨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만져보며 건강하고 몰라보게 변한 모습을 느끼고 손을 들어 올렸다. 그는 자신이 정말 진현인지 묻는다. 아버지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시며 부드럽게 만져주실 때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우성기는 부모가 있다는 감정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있는 느낌이 어떤지 알고 있다. 그는 아버지를 힘있고 건장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손을 잡은 채로 그는 자신의 목표물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깨닫는다. 그때 그는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것을 없애버릴 거라며 위로한다. 아버지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분은 승민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결연한 표정을 본 아버지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은하상사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화연히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웅우도 거기에 있어요. 그의 부하들은 그를 궁금해하고 있다. 진ян의 존재를 바로 알아차렸다. 오양은 진ян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추측한다. 한편 화엄이 브리핑을 마친 후 이의가 있는지 묻는다. 오우양 후는 진행하기 전에 요구사항이 있다며 손을 들어 올린다. 진현의 경호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안하는데 현재 경호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양희가 추천한 직원들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이번 침입으로 인해 은하상가 내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협박을 당한다. 오양후의 위협으로 인해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러자 웅우는 자신의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모두가 너무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가 진행하려는 찰나에 우리 아들은 손을 들어 자신을 상기시킨다. 사실 반대 의견이 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내놓는다. 군대 경비대장 오우양 후를 해고하라. 이 말을 들은 은하상성 그룹 회원들은 걱정에 앞선다. 오양 가문의 사람들은 오양 후이가 상인 그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농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양 후는 거만하다. 그는 우리 아들에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해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알려줍니다. 다음 순간 진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 그는 칼을 뽑아 친구의 목을 찔렀다. 그는 땅을 너무 세게 쳐서 건물이 거의 흔들릴 정도였다. 그리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오양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진현이 윤회상인 집단의 진짜 주인임을 잊고 있는 이 뱀을 상기시켰다. 조금 전에 그는 이미 화얀에게 오양우를 해임할 계획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얀은 오양 가문의 힘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는 묻습니다. 장후의 무술가들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 중 한 명인가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인해 살아있는 채로 먹히지 않나요? 그러자 그는 주변의 많은 직원들이 우양 가문의 일원임을 지적하며 은하상당 그룹이 완전히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를 알아챈 괴짜형은 동생의 말을 이해한다. 그런 다음 진이는 자신이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이제 화연이는 형을 보며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형이 어떻게 대처할지. 이를 본 우얀 일족은 위협적인 태도로 즉시 검을 뽑아들며 자신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스는 주인을 향해 칼을 뽑아드는 무례함에 분노했다. 그는 진연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우리 소녀는 그게 얼마나 무례한지 언급한다. 오양 가문의 사람들이 고용주에게 칼을 들었습니다. 어두운 어조로 그들에게 죽음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하며 위협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화 방향을 바꾸며 오양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보상할 거라고 말했다. 오양후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다. 진여는 우영호의 완벽한 은퇴 계획을 망쳐버렸다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는 우영우가 실제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공손을 통해 진원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자 이미 진연의 다른 두 형제를 서로 다투게 만들고 있던 그는 이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것이 오우양의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결국 오양은 형제 중 한 명을 조종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문화 상인 그룹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 그를 꼭두각시로 사용하세요. 그때 우양은 진ян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우양의 계획이 우양의 암살자 공손을 직접 처치한 순간부터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우양후는 이 폭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소녀는 한 번의 일격으로 가련한 암살자를 처치하여 손쉬운 죽음을 안겼다고 덧붙인다. 그런 다음 오양후가 상인 그룹을 통제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말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오우양은 진ян의 말에 진저리가 났다. 분노한 그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진ян이 주먹을 치기도 전에 자신의 주먹으로 진ян의 주먹을 막아낸다. 주먹이 부딪히는 바로 그때 오양후는 번개 에너지의 급증을 감지하고 진ян이 진정한 무술가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우리 친구의 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 진야는 오양이가 막 요양을 마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극적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공식적인 결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고 선언한다. 누군가가 공식 결투의 시작을 알린다. 오양후는 그게 충분할지 물어봅니다. 건방진 표정으로 그는 둘 중 한 명이 죽을 때까지 결투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오양후는 진ян이 무술 실력과 효율성을 보아 좋은 문파에서 훈련받은 것이 틀림없다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검을 치켜들며 그는 두 사람 사이의 경험의 차이를 이해시키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야는 재빠르게 공격을 피하고 경험에 대한 조롱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피하면서 그는 주먹을 오양의 배에 꽂으며 선언했다. 자신이 오양우보다 100배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오양우는 진연의 실력에 감히 대적할 수 없어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한다. 반면에 제니오는 오양은 깨달은 이동 예술을 활성화하고 오양에게 경험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을 약속한다. 이제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양이 검으로 막아내자 그는 우양을 공격한다. 오양우는 칼을 휘두르고 진어는 맨주먹으로 맞받아치며 두 사람은 거듭 충돌한다. 하지만 우리 소년이 던지는 모든 공격은 오양의 검에 의해 막힌다. 이들의 싸움 도중 오우양후는 진이용의 기술에 완전히 당황했다. 왜냐하면 신참이 싸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야. 그의 기술은 노련한 무술가들과 견줄 만하다. 하지만 유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이안을 끝장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자세를 본 부하들은 마침내 전투를 끝낼 것 같다는 생각에 기뻐해보했다. 그렇게 오우양은 세 가지 형식의 검술을 활성화한다. 진야는 즉시 머리를 숙여 타격을 피하고 신속한 타격을 가동한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우양은 그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 다음 순간 오우양은 턱에 엄청난 펀치를 날렸다. 충격은 우막, 안채에서도 잘 보여요. 현장을 목격한 하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다. 자랑스러운 표정을 한 아버지는 큰 아들이 무술을 통달했다고 선언한다. 우영이가 쓰러졌을 때 그의 부하들은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선장의 상태를 본 후 그들은 분노했다.
한 명은 진연을 노려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즉시 치명적인 위협으로 그를 침묵시켰다. 또 다른 하급자는 결투에 부정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진ян이 원하는 방식이라면 우용 가문의 윤회 상인 집단에 대한 복수 방식도 동일하게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가 주장하는 바로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진야는 그런 하찮은 원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는 원한이든 호의든 주는 대로 갚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주장한다. 이는 후아이안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진여는 윤화 상인 그룹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던 이전의 발언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한다. 또한 그의 아버지도 소유하고 있다. 오늘 아침 그를 맞이한 선수단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상인 그룹을 장난으로 대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어차피 해고할 거라며 떠나라고 명령한다. 모두가 그의 연설에 기뻐했다. 오양 가문을 제외하고는 마지못해 떠나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시족을 상대할 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가는 대로 한 직원이 환호하려던 찰나 다른 직원이 재빨리 진ян이 공식 결투에서 이겼음을 상기시키며 제지한다. 또 다른 경비원은 축하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그들은 경비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내내 서서 지켜보았다. 소란에도 불구하고 진원은 화를 돌아본다. 이하는 그에게 영약을 가져오라고 지시한다. 이미 문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은 받을 만하다. 화야는 웃으며 형에게 최고의 영약을 가져올 것을 약속하고 이제부터 바빠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약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경비대를 위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때 지니아는 이미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인실 안어디에선가 명호는 진연의 최근 행동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 그의 부하들은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사실 우리 아들은 유니 머천트 그룹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두었더랬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패턴도 분석해왔다. 이곳에 도착한 첫날 어디론가 가던 중 갑자기 멈춰 서서 한에게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았다. 배려심 깊은 질문에 완전히 방심한 한은 새벽부터 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런 다음 지는 아래층을 흘끗 바라본다. 의양 가문의 몇몇 사람들이 쓸데없는 대화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룹의 역동성을 이해하게 된다. 충직한 은하 상단 직원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반면 우영일족 구성원들은 쉬운 돈벌이에 취해 근무 시간에도 실질적인 의무감 없이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하는 다시 그에게 말을 건네지만 대답 대신 머릿속은 해결책으로 향한다. 만약 그가 갑자기 우양 멤버들을 해고한다면 그룹은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다. 생각을 해본 결과 그는 놀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완벽한 대체품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음침한 도박장으로 향한다. 범죄자들만 주로 드나들 것 같은 분위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여러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호구로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그들은 오랜만에 그를 보고 놀랐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몇 년 동안 죽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도박을 하러 온 것으로 생각한 그들은 그가 재산을 잃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 언제 그가 메인홀에 들어설 때 그곳 경비원은 흥분한 채로 그가 많은 돈을 쓰려고 한다고 짐작하고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이 지니아는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다.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비유로 경비원에게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남자를 심술궂게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의 인사도 없이 진여는 문을 열라고 명령했다. 안에서 독수로 알려진 철명호는 전 친구를 흑깃 보며 건강이 회복된 건 오랜 요양 덕분일 거라고 말한다. 유흥보와 육명호도 함께 인사를 건넸다. 명호는 비웃음을 띤 채로 진연이 오랫동안 아팠으니 적어도 안부를 물어봐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때 은석 형제는 모두 사과했다. 명호는 진연을 친구라고 조롱하지만 진연은 그런 우정을 비웃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정호는 항상 이 거짓된 동지애를 이용해 왔다.
그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새로운 세대가 우정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뒤틀린 정의를 생각해냈는지 궁금해한다. 진연의 본심을 알지 못하다 마영호는 도박을 시작하자고 간곡히 권하며 너무 오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실 명호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무도 자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상대방을 조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친절한 척하며 명호는 돌아온 그를 위해 대접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명호는 즉각적인 대답이 없자 짜증이 나서 말을 하라고 재촉한다. 진현은 차분하게 생각 중이라고 대답한다. 친구의 독수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캐물어 올 때 진현은 대답 대신 잠시 침묵하며 명호를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에게 명호는 그저 쓸모없는 인간으로 곁에 둘 마음이 전혀 되었다. 여기서 같이 있는 건 우에크 형제들 뿐이야. 비록 악당으로 살지만 실제로 쓸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 명호와 같은 사람 밑에서 그들의 실력이 낭비되었다. 그런 결정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진현은 일어나 명호에게 차분하게 치라고 말한다. 금고 열쇠를 넘겨주다. 명호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인다. 진현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진현. 진현은 이번 한 번의 현금 인출일 뿐이라고 말하며 균등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호가 이 도박장에 투자한 수천 냥에 대한 이자와 명호가 자신을 구타했던 시간에 대한 치료비를 갚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 10만 냥에 가깝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할 거야. 명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를 조롱하며 떠나 있는 동안 수학을 배웠는지 물어보았다. 와 함께 거만한 오만으로 그는 금고의 진현이 요구하는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한 금, 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원이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는 말한다. 잘해야 절박한 경우에 한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금고 열쇠는 불가능하다. 명호는 아들이 아프다고 투덜대던 시절을 떠올리며 짜증이 점점 더 커진다. 지금까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뻔뻔하게 그를 무시한 채 금고 열쇠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진현에게 냉정하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지금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정확히 상기시켜준다. 진현이 대답하지 않자 명호가 다가온다. 그의 얼굴이 거의 닿을 듯이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손에 죽음을 원하느냐고 묻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답이 없어. 마침내 말을 포기한 영호는 부하들에게 진원을 혼내주라고 명령한다. 중하나 6형제 중 한 명이 뒤에서 그를 낚아채 테이블에 머리를 박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진용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 사람은 자신이 친절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다음 순간 그는 한 명의 역겨운 형제를 용암 속으로 내던졌다. 벽으로 곧장 다른 한 명이 앞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진이는 옆으로 비켜서요. 테이블을 이용해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녀는 그의 발목을 산산히 부셔 놓습니다. 그 형은 바로 내려간다. 진ян이 돌아선다. 유브러더스가 부러진 뼈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들의 눈. 그건 그 광경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얻고 싶은 열정에 불타오르는 그를 흥분시키고 있다. 두 형제가 동시에 달려들지만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진야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눈부신 속도로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는 두 사람의 머리를 동시에 움켜잡았다. 그리고 함께 내리칩니다. 다시는 경고하지 않을 것임을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이제 시끌벅적한 형제들은 모두 내려갔고 남은 건 겁쟁이 명호뿐이다. 그 뒤에 숨어 있던 사람. 진현은 음흉한 미소를 띤 채 옛 친구를 돌아보았다. 명호는 두려움을 숨기려 애쓰며 진현에게 다정한 말투로 말하길 친구들에게 무술을 배운 사실을 알리라고 제안하면서도 한 손은 뒤에 숨기고 있다. 그는 의아한 눈빛으로 이유를 물으며 평소와 같은 차분한 태도로 대답했다. 진영이 다가오자 미스터. 명호의 두려움이 치솟고 칼을 꺼내며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결국 진이온일 뿐이니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려 노력한다. 결심을 하고 명호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싸움을 끝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달려간다. 테이블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현이 테이블을 옆으로 차버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한 방에 그게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남은 것은 명호의 멍한 표정과 말문이 막힌 모습뿐이다. 그런 다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번엔 방역이 이긴다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다음 순간 명호는 지니온이 자신의 몸에 번개 에너지를 흘려보내자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밖에서 경비원이 오늘 중 누군가 죽을 거라고 중얼거린다. 충격적인 폭발 이후 명호가 바닥에 쓰러진다. 땀에 흠뻑 젖은 진혁. 민첩한 미니언은 침착하게 그에게 마음을 다잡으라고 말한다. 명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린다. 회복 기간 동안 지니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굴욕감에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다. 생각이 스며든다. 지니안이 이 모든 시간을 복수하기 위해 훈련한 것인지 아니면 그는 자신이 상대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 하지만 진현에 대한 과거의 행동을 떠올리면 이는 보복이라는 결론이 불가피하게 느껴진다. 명호는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아이에게 금고 열쇠를 제외한 다른 것은 무엇이든 요구하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진영이 잠시 멈칫했다. 바로 이게 그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이야. 명호는 빠르게 비록 그의 나쁜 행동에도 불구하고 둘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못해 따라간다. 이 말을 들은 명호의 얼굴이 환해진다. 그리고 그는 즉시 진현을 안아 올리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 구타나 괴롭힘이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진현은 그걸 사지 않아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를 밀어내고 달콤한 말이 자신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명호는 짜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형으로 홍보하면서도 그저 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큰 형님께 인사드리라고 명령했다. 둘 다 아무런 의문 없이 복종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만 명호는 안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진현이 한때 자신의 발밑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마치 강아지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는 생각에 기회가 닿는 대로 경호원들을 붙잡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후에 다른 어떤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편 진현은 쌍둥이들에게 직접 말을 건다.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를 때 그런 유대감은 평생 지속된다고 말해줘. 육형제는 명호를 바라보며 허락을 구하고 명호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고 선언하며 맹세를 하라고 재촉한다. 쌍둥이는 진엔에게 큰 형으로서 충성을 다짐했다. 명호는 진행 상황에 만족감을 느낀다. 진양이 명호와 함께 진짜 큰 형이 누구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육형제에게 비켜서라고 냉혹하게 명령할 때까지 진양의 피는 식지 않을 것이다. 명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는 방을 나간다. 정호는 자신의 진짜 의도가 뭔지 전혀 모른다. 우리 친구는 침착하게 쌍둥이를 이용해 돈을 벌었던 사람이 바로 본인임을 상기시켜준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ян이 책임을 지게 된 거죠. 형제들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호는 진현이 자신을 때린 것도 모자라 형제들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분노에 차서 항의한다. 그는 차라리 그를 죽이는 게 낫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진야는 발언이 무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인정하기로 결정한다. 다음 순간 명호의 턱을 걷어차서 그는 냉정하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리고 수익이 날 때까지 그를 샌드백으로 사용한다. 영호는 진현이 자신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다는 사실을 마침내 이해하게 된다. 마침내 명호는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진현은 대수롭지 않게 큰 소리로 말하라고 말한다. 패배한 명호는 마침내 열쇠를 넘겨주기로 한다. 진현은 미소를 지으며 명호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명호는 여전히 요구를 비웃으며 오히려 더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롱하고 있다. 진현이 자신을 옆으로 치워버리자 그는 자신이 정신이 나간 건 아닌지 의구심을 품으며 빠르게 교훈을 얻는다. 육형제가 그를 보자마자 곧바로 잃어버렸는지 물어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자 명호는 진현을 섬기게 될 것임을 고백하며 패배를 인정한다. 명호는 순수한 굴욕감에 눈물이 날 것 같다. 잠시 동안 그는 분별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고 형들이 은하상회 그룹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두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진현을 섬기기로 동의할 때 명호는 자신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시 짜증이 난다. 문제가 해결된 후 명호는 짜증을 내며 흑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투덜거리며 나간다. 주변 사람들이 육쌍둥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즉시 보안이 사라졌으니 이제부터 그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을 애워싼 적대적인 얼굴을 본 명호는 자신이 여전히 독사임을 과시하듯 거만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도전할 배짱도 있다. 남자들이 미끼를 물었다. 손에 무기를 든 채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 상태로 떠나게 된 자신의 운을 저주하며 명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닿기 전에 진원은 나서서 그를 변호한다. 진현은 명호가 강했을 때는 이 독수리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명호가 약해진 지금 잡아먹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명호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만 명호를 데리러 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육형제에게 모든 귀중한 물건을 수집하도록 지시한다. 명호는 명령 수행을 위해 움직이면서 계속 욕을 한다. 진현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그들이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크 형제는 전 주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가 순간적으로 그를 놀라게 한다. 쌍둥이를 바라보던 그는 일부 사람들이 명호에게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는 소문을 떠올렸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명호와 정호를 향한 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니 진야는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진원이 정말로 있는지 확인하며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다. 지금 현재 사물들은 다시 리듬을 찾는다. 하지만 재현 씨는 진행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형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한 하루를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투덜거리고 있다. 도박장에서 우크 형제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돈과 보석을 기억해낸 그는 생각에 붕괴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다음 순간 그는 우유가 담긴 수레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새로운 공급품, 화하는 물품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하인들에게 물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수레를 그대로 둔 채로 물품들이 꽤나 귀중한 것임을 설명한다. 이를 본 자연은 수레 안의 내용물에 대해 궁금해한다. 100년 된 털향털꽃을 발견하면 눈이 빛나는데 이 꽃은 너무 희귀해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하나씩만 겨우 구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명령으로 들여온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한다.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다. 화야는 재빨리 달려가 아직은 자신의 상태로 밖에 나가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재현은 아버지가 가져온 영약을 누구를 위해 가져왔는지 알아내는 데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진현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적어도 하나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진이언을 위해 있다는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오양 가문의 일이 있고 난 뒤 한 가지 영약에 의지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붙이는 설명한다. 게다가 오양 가문과 소도교에 이미 낭비한 돈의 양을 보면 그리 많은 돈도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한 후 고품질의 영약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각 지역 지사장과 영약업계의 유명 인사들에게 보냅니다. 서로의 사업이 얽혀 있고 서로의 손실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때 하는 진얀이 위대한 무술가가 될 것이라 믿으며 진얀을 돕기로 한 결정을 지지했다. 성민은 지지의 감사를 전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 아들의 풀이 죽은 얼굴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모은 돈을 완벽하게 쓰는 방법을 마침내 찾았다고 선언한다. 재현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고 엘릭서를 달라고 요구한다. 그의 아버지, 잠시 동안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정말 필요한지 물었다. 이 말을 들은 이오는 큰 형의 이름을 향한 끊임없는 칭찬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진영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주목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의 질문은 말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년의 행동으로 답한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를 지나쳐간다. 이가 지나갈 때 자연의 힘에 의해 제이언이 쓰러지고 등에 거대한 바위를 끌고 지나간다. 땀에 젖은 채 결의에 찬 그의 형의 얼굴을 바라본다. 재현은 이미 강한 체격과 타고난 자신감을 가진 큰 형과 같은 사람이
이제는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 그는 한숨을 쉬며 땅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다. 그는 신중하게 검을 바라본다. 잠시 후 형의 열정적인 훈련에 용기를 얻은 재현은 훈련용 인형에게 검술을 연습하기 시작한다. 그는 오양우와의 공식 대결에서 지니안이 사용했던 동작을 기억해냈다. 약간의 훈련을 마친 후 지니안의 실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한 채로 속으로 욕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그 생각으로 인해 호출된 것처럼 지니아는 눈앞에 나타나 동생에게 놀라움을 안긴다. 재윤은 긴장한 채로 자신의 걷기에 대해 묻는다. 진현이는 그걸 끝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자신의 막내 동생이 한 일을 깨닫고 동생에게 자신의 검을 건네주며 오양후가 자신에게 썼던 기술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한 뒤 동생의 기량을 칭찬했다. 재현은 당황하며 오빠가 자신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검을 집어든 전 씨는 결심을 하고 더미에게 달려든다. 자신의 움직임에 자신감이 넘쳤던 그는 진희연이 이를 허술하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자신감이 꺾였다. 재윤은 형의 날카로운 말에 이제 짜증이 나서 쏘아붙인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진희연의 주먹이 날아온다. 자원만이 마지막 순간에 검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자 진현은 웅호의 희미한 존재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설명했다. 거리를 닫아 버리고 그로 하여금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방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는 동생에게 발길질을 하면서도 이 모든 말을 하고 있다. 재현은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그를 설득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진현이는 형을 훈련시키려는 마음이 분명한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재현은 다시 검을 잡고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한다. 그가 달려들어 공격할 때 그는 진원이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그때 진현은 뒤에서 기습하며 보통 사람들은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주먹을 날리기 위해 주먹을 뒤로 뺍니다. 하지만 자연을 치기 바로 직전에 멈춘다. 겁에 질린 재현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명히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진현은 검술에서 찌르기가 배기보다 성공률이 낮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영우가 자신에 대해 세 가지 형식의 검술을 시도하며 원히트킬 기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에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야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신중하게 측정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날은 끝났을 거예요. 진현은 동생에게 검을 겨누며 우양후와의 대결을 떠올린다. 오우양과 같은 사람은 전생의 온전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다면 검을 뽑기도 전에 이미 끝장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몸은 주먹왕 시절의 힘의 1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로 인해 그는 오우양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자축할 수 없다. 그의 생각은 악마 파벌의 암살자들에게로 흘러간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강력하다는 깨달음, 이는 전생에 지녔던 힘을 뛰어넘으려는 그의 결심을 더욱 불태운다. 하녀의 목소리에 그의 생각이 끊겼다. 그에게 방문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손님을 응대하러 가기 전에 진현은 동생 이마를 다시 한번 찌른다. 다른 곳에서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진영 같은 바람둥이가 실제로 무술을 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믿지 않는 구은기 설명한다. 어젯밤 술에 취한 상태로 도박장에 갔던 일을 설명한다. 그곳에서 육형제와 함께 굴에서 물건을 싣고 있는 진현을 발견했다. 하지만 토하고 난 뒤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사라져 버렸다. 주주랑과 사마국은 소문을 직접 확인하러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방문을 열었을 때 유크 형제와 함께 안에 있는 그를 발견했어. 근육질의 체격을 본 순간 남자인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나는 재빨리 문을 다시 닫고 물었다. 한녀에게 그가 진짜 진윤인지 아니면 어떤 상인 그룹이 입양한 것인지 물어보라. 한녀는 그게 진짜 어린 주인의 것임을 확인한다. 남자들은 곧 기절할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본 진영과 내 천왕의 가벼웠던 플레이보이 사이의 충격적인 차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중. 그때 진현이 문을 열자 모두들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는 가질 수도 있다. 그는 침착하게 하녀에게 쌍둥이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이도록 지시한다. 일단 떠나면 그는 자신을 겁에 질려 있는 옛 동료들에게 관심을 돌린다. 그는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너무 겁이 나서 설명할 수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뿐이었다. 시모구치, 주지량 우르무치, 고운과 진원은 사천왕이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이 그룹의 주된 목적은 여자와 술에 취하는 것이다. 지금 이 네 친구는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침내 조용한 식사를 즐깁니다. 진현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도 친구라고 말했던 명호를 떠올렸다. 이 녀석들은 달라. 그들은 장난을 치는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과 와인에 집중되어 있다. 자영은 진현의 안부를 물으며 침묵을 깬다. 구는 진현이 실제로 운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근육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사마는 조용히 그의 태도와 체격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 그는 이 변화가 훈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짓는다. 진야는 정말로 무술가가 되었다. 그런 다음 무술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그의 무술 지식의 출처에 대해 묻는다. 지니아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모호한 답변을 건넸다. 시마는 장후에서 들은 전설과 비슷한 무언가일 거라고 언급한다. 지아량은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고 덧붙인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진현이 친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표정이 즉시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은 자룡은 다음 행동에 대해 묻는다. 진현은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모호하게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상인 그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목표 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려는 것이 그의 현재의 목표이다. 고운과 자량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서로에게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엠마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니안이 요양을 핑계로 떠났던 그때를 떠올리지만 지니안은 사실 유배의 한 형태였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떠나보낼 만큼 실망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담했다. 시마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해 공부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조언했다. 그때 진현은 사마가 작별 인사를 하기도 전에 변신을 허락하며 웃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며 신마는 친구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잠시 동안 모두 멈춰 서 있다. 그런 다음 진현이 떠난 시간과 다른 이들이 평소에 숙취로 나타나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며 시마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본 그는 술 좋아하는 이 바보들이 진현의 진짜 친구임을 깨닫고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들을 위해 술을 따르며 물었다. 그는 자신이 변한 지금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묻는다. 그때 모두가 긴장한 채로 자신들은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래도 축하하는 동안 진현이가 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 술 마시고 하루 종일 웃고 난 후 모든 친구들이 떠나버렸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필요하다면 연락하라고 상기시켜준다. 돌아오는 길에 이들은 진현의 변신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했다. 그리고 세마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지아량은 혼담에 대해 농담을 던지지만 신마는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말한다. 그들의 농담은 더 취하기 위해 스위트 센트 하우스에 정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한편 같은 달콤한 향의 집에서는 리틀 데지트 종파의 염지성 종파 지도자 우영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분노한다. 우양 가문의 구성원들은 진이안과 선장의 공식 결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회고한다. 언제 종파 지도자가 진원이 사용한 무기를 묻자 전 주먹왕은 오로지 주먹에만 의지했다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종파 지도자의 표정이 불쾌감으로 어두워졌다. 오양 가문의 일원들은 다시 한번 복수를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종파 지도자는 공정한 결투에 대한 복수는 불가능하다고 일깨워준다. 오양의 일족은 종파 지도자와 오양후가 친구여야 했으며 이 인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의한다. 경상씨의 성질이 뻗치네요. 그리고 그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체를 치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에스코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염자상은 윤하상조 그룹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자 다른 문제로 생각이 흘러갔다. 우영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지렛대를 잃었다. 그의 부하는 자신들의 지불 거부가 곧 해당 종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상기시켰다. 염기상은 동의한다. 그리고 나서 부하 직원은 그들을 죽일 계획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리더 셰이크는 자신들이 지하 세계의 건달이 아니라고 답한다. 부하는 그저 풀어줄 생각인지 묻는다. 염지상은
진현의 친구 3명이 친구의 변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대답하기도 전에 시선을 빼앗긴다. 그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한 채로 걸어간다. 고의적으로 우한상인 그룹을 언급하다. 진현과 진현의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규모에 대해 진현이 상속자로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소리로 생각하며 말하고 있다. 시마는 즉시 그 말을 알아채고 미끼를 물었다. 이후 사마는 친구들에게 달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하지만 진야는 뉴스에 하품만 할 뿐입니다. 시마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특히 오양우를 제거한 이후로는 보안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진야는 이미 모크가 알려준 리틀 디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잠시 생각을 마친 뒤 그는 세마에게 현재 종파 구성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세마는 기지에 있다고 대답한다. 진현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며 옷을 입으라고 건네주었다. 그의 충실한 친구는 정확한 위치를 재차 확인하며 따릅니다. 진현은 경비대 창고에 있다고 대답한다. 세마가 작은 시내의 종파의 본거지로 곧장 갈 계획을 깨닫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진현에게 둘이서만 함께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전체 종파가 그곳에 참석할 예정인데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 진현은 무기를 꺼내며 친구에게 이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칼을 사마이의 목에 살짝 대며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라고 명령한다. 가련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리틀 디이티 종파의 봉어지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 수십 명의 경비병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입구에서 세마는 전투에서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그는 친구에게 혼자 들어갈 테니 나가라고 차분하게 말한다. 시마는 해고에 약간 실망한 듯했다. 그리고 수백 명의 경비병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한다. 하지만 진현은 문을 거칠게 열고 선언한다. 과거 생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하겠다고 선언한다. 대누성, 우리 아들의 인생 법칙은 간단합니다. 싸움에서 절대 굴복하지 마. 장우의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는 고아일 때는 아니다. 그리고 주먹왕으로 군림하던 시절에도 지금도 전투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는 특히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거부한다. 가장 모두가 문이 열리는 순간 일제히 그를 향해 돌아선다. 하지만 우리 친구는 두려움 없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를 요청합니다. 한 경비원은 침입자의 대담함에 분노하여 앞으로 나서며 그를 때리려 한다. 하지만 진야는 남성의 목을 잡고 빠르게 움직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경비원들은 그가 자신들의 구역에 서 있다고 경고합니다. 싸움이 더 격화되기 전에 두 번째, 종파 지도자가 소란에 이끌려 직접 등장한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한다. 진현은 차분하게 자신이 자객이라고 주장한다. 종파 지도자는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뻔뻔하게 들어오는 암살자를 본 적이 없어 기분이 좋았다. 그러자 그의 시선은 진현의 멍든 주먹에 닿았다. 그리고 오양 가문의 일원과 나누었던 대화가 떠오른다. 순식간에 그는 진현이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닫는다. 우리 친구는 거만하게 자신이 진현일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는 종파 지도자의 얼굴을 밝게 만드는데 분명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영역에 침입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망설임 없이 그는 경호원들에게 자신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우리 친구는 지난 일을 떠올린다. 전생에 여러 명의 적과 싸웠다고 해요.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자신의 현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싸움을 즐기지 못한다는 건 아니야. 각 타격마다 좌우의 가드를 쓰러뜨리고 빠른 속도로 펀치를 날려 쓰러뜨린다. 많은 적들과 맨손으로 싸우는 동안 드러내는 괴물 같은 힘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경비병들이 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잠시 멈춰 서네요. 뒤에서 화살이 그의 뺨을 가로질러 꽂히자 비웃음을 띤 채로 그는 섹트 지도자가 자신의 화려한 무기를 과시한다고 짓궂게 비난한다. 종파 지도자는 검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강력한 침입자와 같은 사람에게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종파 사부의 명에 따라 천원의 발밑에 있던 경비병들이 그를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수십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활을 겨누고 있는 동안 그를 향해 조준하고 있다.
우리 아들은 씁쓸한 아이러니를 품고 있어서 종파 사부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쓰러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원은 비행 중 미사일을 포착하고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피한다. 편향의 힘은 가드의 소나기를 풀어주기도 한다. 종파 지도자는 방금 목격한 광경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고 있다. 우리 아들, 소녀는 충실한 친구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다시 싸움으로 돌아간다. 그는 칼을 종파 지도자를 향해 던졌다. 가장자리가 남자의 목을 스치며 지나갔다. 어두운 어조로 그는 종파 지도자만이 주먹 대신 칼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 유일한 예외라고 선언한다. 이제 절망한 종파 지도자는 부하들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우리 아이가 이미 그에게 달려들었다. 주먹 준비. 비겁한 지도자는 자신의 연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빠르고 정교한 타격으로 기니언이 남자를 펀치로 친다. 동시에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기면서 그는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다시 종파 지도자에게 시선을 돌렸고 이제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모든 상대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는 자신이 유나 상호의 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문 격투기 선수만이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다. 종파 지도자는 진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많은 돈을 제안한다. 남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우리 소녀는 주먹을 날려 남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진연은 냉정하게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다. 그를 철저히 이긴 후에 그는 남자의 목숨을 끊었다. 그의 전애인 이 쓰레기의 피를 보자 혐오감에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문제가 해결되자 진야는 친구와 종파 지도자의 연인과 함께 떠났다. 장면 6. 시마는 여인을 호위하겠다고 제안하고 진여는 이를 받아들인다. 두 사람은 서로 갈라졌다. 걷는 동안 여자는 재빨리 사마를 알아본다. 당황한 채로 스위트 센트 하우스에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그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다음에 방문할 때 고품질의 와인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음번에는 어떤 약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변화에 대해 언급한다. 친구를 흘낏 본 뒤 그는 차분하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진얀의 변화에 영감을 받아 진얀은 이미 아침 식사를 생각하고 있다. 진해아는 방을 정돈한 뒤 육해 형제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원하는 만큼 먹도록 격려한다. 그의 관대함에 감동한 이들은 하루에 7끼를 먹어도 되는지 묻는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동의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얼굴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그로 하여금 매복 작전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것은 정말로 그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전생에는 그런 일이 그를 흔들리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평소의 훈련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는 악마 파벌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운하 상인 그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때 그는 소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열어보니 그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박스 안에 구웅. 편지에는 농담으로 어젯밤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발전한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구은근 아버지의 부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러 갔지만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 보내고 있는 거죠. 진현에게 작별을 구하며 악당 그룹을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지니아는 상자를 열 때 그는 수백 년 된 감자 양털 꽃뿌리를 발견한다. 그는 이 약초들이 거의 5개 세기 전에 자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는 라이트닝 10 페이지 아트를 5번째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안에 상자가 들어있는 다른 주머니를 확인한다. 안에는 타이오 상인 그룹에서 보낸 우정의 증표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중앙평원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타이오 상인 그룹에 이 소중한 물품들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상자를 열자 아즈라이트 에센스를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술가들에게 보물 같은 곳입니다.
전설적인 천연 와인 베린 문플라워와 만연설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 영약은 너무 희귀해서 무술가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려 할 정도입니다. 향을 맡자마자 아즈라이트 에센스임을 확신한다. 전생에 몇 방울 맛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손에 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다음 망설임 없이 그는 각 구근의 양털 꽃뿌리를 육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이 에너지를 순환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자신의 방을 지키도록 지시한다. 또한 방에서 나오자마자 뿌리째 먹으라고 명령한다. 육 형제 중 한 명이 손에 든 물건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지냐는 자신의 소중한 것 때문에 잃지 않도록 경고하며 이 일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 중 한 명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런 다음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아버지가 비슷한 영약을 많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오직 그를 위해서 루띠를 먹은 진현 씨는 방에 앉아 2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명상을 하며 에너지를 모은다. 맛은 쓰지만 그게 바로 무술과 닮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다. 곧 영약으로 인해 열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몸의 그릇을 훈련해 온 것에 안도한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억누르려 하지만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된다. 이를 악물고 그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한다. 그 에너지를 발휘하여 그것을 제압하는 것. 몇 초를 고통스럽게 고민한 후에 마침내 찰리는 고통이 사라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핵심이 식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는 번개 예술을 사용한다. 5번째 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는다. 그의 몸을 보니 오래전 주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늙은 지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제 아즈라이트 에센스를 시도할 시간인데 쉬운 과정이 아니야. 대부분의 몸은 영향 아래에서 모래처럼 흩어져 사라진다. 하지만 그는 그걸 견뎌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을 시험하듯 자신을 둘러싼 정수의 영적 에너지를 감지한다. 처음에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억제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때 그는 마음을 바꾸고 에너지에 맞서 버텼다. 이를 뛰어넘어 미칠 듯이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7일 동안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에너지가 넘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의 덜렁대는 어린 동생이 그를 걱정한다. 야크 브라더가 주인님이 방에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는 제지당한다. 괴짜형이 말하기도 전에 그의 방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는 보라색 번개가 번쩍이는 눈빛으로 유령처럼 서 있다. 육 형제는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가장 똑똑한 화이에는 공기 중에 풍기는 악취를 감지하고는 바로 유명한 에너지 편차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쓰러진 그를 향해 달려갔다. 육 형제는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했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화위아는 큰 형에게 다가간다. 누구는 같은 강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올린다. 진현이는 일어나 형을 바라본다. 그의 표정은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처럼 보인다. 그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한다. 중간 동생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자 조금 쉬어야겠다며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매우 당황한 화염승은 자신의 말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집과 거리를 벗어나기 위해 전속력으로 건물에서 건물로 뛰어다니고 있다. 아즈라이트 에센스를 섭취한 덕분에 내면에 끓어오르는 힘은 거의 통제불능이 되었다. 진ян의 몸은 정령의 힘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 주먹왕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도망칩니다. 잠시 후 그는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춰 섰다. 전력은 여전히 통제불능이다. 과거 생에 겪었던 고통을 기억한 그는 결심했다. 자신의 몸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강력한 폭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땅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그에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그의 화이트 라이트닝 10 페이지 아트의 수준을 확인합니다. 이 에너지 덕분에 8번째 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미소를 짓는다. 그가 마을로 돌아온 그의 옷은 방출한 에너지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는 옷을 몇 벌 사요. 가게 주인에게 가격을 물었을 때
남자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우양 가문과 소신교 같은 난폭한 무리들을 물리치고 다른 건달들을 겁먹게 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아이들이 여기로 온다고 말하며 이는 자신의 감사의 표시라고 덧붙인다. 아이들도 그에게 우산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그들의 감사를 받아들입니다. 밖에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가게 주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의 말을 떠올리며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도 그는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에 평화가 깨졌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명호를 뒤쫓는 사람들을 보았다. 카멜레온 친구는 즉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 적을 바라보며 그는 바쁜 삶에 대해 건조하게 언급한다. 한편 모용찬의 궁전에서는 황제 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대화는 독고 마용이라는 독고 시족 지도자가 주도하며 황제 집회그룹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는 데 큰 공을 세운 모용빈을 칭찬한다. 모용빈은 감사를 떨쳐내고 다가간다. 오양 가문의 지도자 오양 시잉을 찾아가다. 오양 후의 죽음에 대해 우리 영웅의 손에 의해 오양 대주교는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현 시알링 황제임을 알고 난 뒤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특히 모영빈이 우영우가 은하상인단과 자주 마찰을 일으켰던 프로무술가였다고 언급할 때 이제 황제회의의 수장과 남공씨 가문의 지도자가 그를 비웃는다. 오양후는 무술의 최강자 중 한 명이었지만 상인 그룹의 하찮은 일원에게 패배한 것을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겼다. 우양 가문의 지도자는 우양후가 이미 가문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진ян에게 교훈을 주어 자신의 가문의 우월성을 깨닫게 하겠다는 음흉한 의도를 드러낸다. 한편 우리 친구와 자기중심적인 친구는 크림슨 리퍼 동맹군에게 쫓기고 있다. 그들은 명호를 넘겨달라고 요구한다. 누가 지니아에게 시내의 이 왕자 지망생들에 대해 알려줬지. 명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경매 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책들을 훔쳐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손 상태에 대해 전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멍이 든 손을 보여주며 명호는 자신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농담을 한다. 이를 본 그는 지하 세계의 건달들을 향해 돌아서며 묻는다. 명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돌려보내 주십시오. 모두가 우리 친구의 정신 상태를 놀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지니안이 조롱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다. 억압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가 나서 그를 때리기로 결심합니다. 한 펑크가 다른 펑크들을 제지하고 앞으로 나선다. 그는 진현에게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지 묻는다. 다음 순간 그는 우리 친구를 위협할 기세다. 하지만 뒤에서 강타가 들어오자 말을 끝마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진현은 멀리 떨어진 벽으로 그를 날아가게 한다. 모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현은 이들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먹을 시간이니 떠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배고픔에 못 이겨 이들을 해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른 시간에 오는 게 더 나아요. 심지어 자신이나 명호가 나중에 싸움을 위해 그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덧붙인다. 마침내 크림슨 리퍼 갱단은 이제 작별을 고하며 이해한다. 이제 명호는 대담하게도 그에게 국수를 사달라고 부탁한다. 진ян이 지난번에 자신을 이겼을 때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하며 회복을 위해 음식의 중요성을 떠들어댄다. 결국 진연은 더 이상 덧붙이지 말고 그냥 물어보라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진평의 집으로 국수를 먹으러 간다. 명호는 한 끼를 거하게 먹은 것에 꽤 행복해한다. 하지만 그때 친구들의 식습관이 예전에는 거의 먹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며칠 동안 굶은 것처럼 먹는 것을 보고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을 위해 네 그릇을 주문한다. 대화는 유크 쌍둥이 쪽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아들은 명회에게 잘 지내고 있으며 보통 자신의 집에서 훈련한다고 알려준다. 명호는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지출에 큰 타격을 주는 이들의 과식 습관에 대해 언급한다. 진현은 무심코 그에게 자신이 충분히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의 전 친구들은 짜증나게도 그가 자신의 돈을 훔친다고 반박한다. 그러자 민호가 진해의 무술 지식의 원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대화가 바뀌었다.
그의 친구는 이유가 있어서 누르고 있다. 명호는 태연하게 크림슨 리퍼 갱단을 이기고 싶다며 대답하고 무술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또한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갱단 두목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어디에서 싸우든 필요한 상황이 되면 도망가지만 수가 너무 많다. 그때 지니오는 직접 훈련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명호는 바로 동의했다. 명호는 독사라는 별명이 붙은 만큼 모든 지시를 진지하게 따를 것을 약속한다.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을 향해 절을 하라는 요구로 탐욕스러운 전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한다. 명호는 꽤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다. 그러자 그는 진현에게 이 일이 끝나면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불평하며 몸을 일으켰다. 다음 순간 우리 아들은 우산을 펼쳤다. 그리고 손목을 움직여 검수를 선보이는 방법을 보여줘 준다. 이는 자신의 상인 그룹 게이트에 쓰레기를 버리려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전 친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진이에게 같은 우산을 맞는다. 진여는 한 손으로 잡고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휘두르라고 지시한 다음 그는 수백만 번이나 빌린 우산을 가지고 돌아와야 비로소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명호는 여러 번 이 묘기를 재현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진야는 자신의 호칭으로 조롱하며 무술을 배우지 못하면 포기하라고 말한다. 명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친구는 전 친구에게 현실을 직시하도록 해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옷깃을 잡아 끌며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결코 장난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우산 휘두르기 운동은 그의 팔을 단련시켜 목검으로 수십 명의 크림슨 리퍼 갱단원을 처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그저 겁에 질려 도망 다니기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처럼 가련한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명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이 죽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다. 진여는 차분하게 독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사람이 될지 비겁한 쥐처럼 남을지 선택하라고 묻는다. 잠시 동안 그의 전 친구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침내 우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떠나 비용을 지불하고 친구를 배웅한 후 진여는 자신이 한 말을 되새기며 명호가 훈련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자 그의 생각은 크림슨 리퍼 얼라이언스 갱단으로 향했고 그는 그들을 추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한편 순환의 집 기초에서 지도자는 분노하고 있다. 일부 부하들을 제압하다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에 겁을 먹는다. 그는 명호를 풀어준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모든 것을 배운 후 갱단 두목은 상인 집단의 아들이 자신의 난폭한 지하세계 부하들과 대립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사숙고한다. 한 부하 직원은 진엔이 단순히 무술의 고수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양화 지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인의 표정을 본 그는 말을 차에 끝내지 못했다. 리더는 두 사람을 모두 찾아야 하는 임무를 맡은 일행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는 명호와 진얀 모두 죽기를 바란다는 듯 무표정하게 말했다. 한편 우리 아들은 크림슨 리퍼 동맹과 리더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6형제 중 한 명이 갱단이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하다고 알려준다. 지금까지 나피오 종파, 혼 종파 등 다양한 종파의 저명한 지도자들을 다수 살해해 왔다. 이렇게 한 후 그는 육관 지역의 작은 파벌들을 흡수하여 자신의 집단을 더욱 크게 만든다. 이에 따라 우권 지역의 사업체와 기업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크림슨 리퍼 동맹에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호를 쫓는 이유는 같은 공양돈 때문이다. 그런 다음 진유는 갱단이 전 친구의 경매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한다. 유크 소년들은 이런 일은 갱단이 할 법하다고 지적하며 동의한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우리 친구는 갱단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상인 그룹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콘 쇼핑센터에 있는 동안 순환의 집 안으로 부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다. 갑자기 큰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소녀에게 달려갔다. 호위병 중 한 명이 소녀가 크림슨 리퍼 동맹의 지도자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지만 지도자와 함께 안에 있는 다른 소녀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 소녀의 상태를 보니 부인은 부하 직원에게 새 손님을 살피는 동안
방으로 안내하고 쉬도록 지시합니다. 한편 부하들은 크림슨 리퍼의 리더를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 다음 정화는 자신의 소년인 새로운 손님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녀는 아첨하려 하지만 크림슨 리퍼 리더에 대해 직접 묻는다. 정화는 약속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심지어 위층에 있는 리더를 찾을 수 있을지 묻기도 한다. 종화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머뭇거리지만 결국 리더가 위층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위층으로 향하면서 그는 지도자를 만나러 갈 테니 다른 사람들도 대피하라고 경고한다. 다른 소녀가 아직 안에 있는 것을 본 그녀는 지도자의 엄청난 힘에 대해 경고하려 한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앞으로 나아갈 때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리더 그룹 앞에서 경비원들이 이곳은 출입이 제한된 구역임을 알린다. 하지만 그는 계속 가고 있다. 경비원이 제지하려 할 때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단히 그를 뒤로 던져버린다. 크림슨 리퍼 동맹의 다른 경비병들은 싸울 준비를 하며 우리의 무지한 소년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리더의 행방을 묻는다. 주변 모두가 크림슨 리퍼 동맹의 일원인 것 같다. 많은 남성들이 살인을 목적으로 서둘러 다가오는 모습이다. 한편 진여는 차분하게 자신도 저들과 함께 죽을 생각이라고 말한다. 한 명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그는 남자의 머리를 잡고 내동댕이 쳤다. 또 다른 건달이 그를 향해 달려든다. 하지만 그는 공격을 피하고 계속 달린다. 전 그의 무기로 죽인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방의 문을 거칠게 열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그는 지도자를 찾기 위해 모든 방의 문을 부셔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망설임 없이 그는 2층의 모든 문을 박차고 나간다. 하지만 리더는 아무도 없어요. 그는 다음 층에서 그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잠시 후 5층에서 리더는 방에 앉아 있는데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부하는 즉시 찾고 있던 상인 집안의 아들이 바로 범인임을 알린다. 리더는 밖의 혼란을 감지하고 별 생각 없이 우리 소년이 전 친구의 빚을 갚으러 왔는지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러나 진여는 리더가 너무 높은 층에 있다고 무심코 말한다. 리더는 부하들의 환영 파티를 상대하면서 더 높이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묻는다. 우리 소녀는 침착하게 이런 종류의 묘기를 선보이는 것이 자신의 전문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도자와 대면하자 난폭한 남자는 자신보다 훨씬 거구로 보인다. 이른바 거인은 높이 차이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선언하며 미소를 짓는다. 진여는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보고 저승의 건달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충분히 나쁘다. 그가 그를 때린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다니. 바로 이게 그가 이런 종류의 펑크를 좋아하는 이유야. 다음 순간 그는 지도자 뒤에 피를 흘리는 소녀를 분명히 알아차린다. 리더는 시선을 따라가며 거만하게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선언하며 미소를 짓는다. 우리 아들은 양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분노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는 소녀를 풀어주라고 리더에게 요청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담긴 불꽃을 본 지도자는 자신을 끝장내러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강렬한 눈빛을 지니고 있지만 결국은 그는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한편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렀다. 멤버 중 한 명이 미친 사람이 순환의 집에 난입하려 한다고 소리쳤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 우산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른바 어린 시절 친구인 것 같다. 마침내 2874번 우산을 휘두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 10만 번의 스윙을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세기 시작한다. 갑자기 뒤에서 큰 폭발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친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며 생각이 방황한다. 에서는 반면에 진야는 지도자를 너무 세게 차서 건물 밖으로 밀어내고 뒤에 있던 벽을 부셔버린다. 리더가 우리 소년을 바라본다.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뒤쫓아가다가 상대방 앞에 우아하게 착지한다. 심지어 구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사신은 다시 일어나 상대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부하에게서 무기를 가져간다. 완전한 힘으로. 그는 무기를 던졌지만 진여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피했다. 그는 다시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연이 침착하게 체인을 잡으며 하이를 외친다. 힐트는 여전히 리더의 손에 있다.
이는 레드 리퍼에게 자신의 힘과 일치하는 우리 사내의 힘을 가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무기를 놓고 반동력으로 상대를 끝장내려고 달려갔다. 그는 지니안이 이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 스타일을 본 순간 우리의 날카로운 소녀는 유성 해머와 주먹 기술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또한 이 사람의 깔끔한 격투 스타일을 보아 전통적인 무술객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리더는 그를 과소평가한다. 지냐는 주먹의 왕이며 상대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낸다. 다음 순간 그는 남자의 배를 힘껏 쳤다. 그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했다. 그의 다친 배를 바라보며 리더는 진연의 주먹 수련 스타일을 바로 알아보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준비를 한다. 그의 근육이 생생한 에너지로 출렁이며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내달린다. 언제나처럼 침착한 기너는 목을 잡고 그리고 힘도 주지 않고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리더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에게 불리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 소녀는 얼굴을 잡고 이제 진연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며 리더의 조롱을 되돌려 보낸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화이트 라이트닝 아트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한다. 여전히 리더의 얼굴을 붙잡고 있는 동안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매 순간마다 그는 한 단계씩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다섯 번째 단계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레벨을 올린다. 크림슨 리퍼 동맹의 하수인들은 상사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로 상사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은 백광 10단계 예술의 기법을 알아본다. 진원이 끝나면 모두가 지도자가 서 있던 자리에 쟤만 남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일어나서 크림슨 리퍼 그룹을 냉랭하게 바라보며 누가 약자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로 세금을 걷고 공물을 바칠 권리를 부여했는지 묻는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도전한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면 먼저 그분께 다가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는 자신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크림슨 리퍼 동맹은 한 사람뿐인 자신을 상대로 어떻게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 그러자 명호는 레드 리퍼가 죽었다면 더 이상 추모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의아해했다. 옆에 있던 남자는 진연이 조공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호는 지체 없이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를 변호하며 이를 부인한다. 그는 친구가 그런 비열한 짓을 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우상 그네를 세기 시작했고 이를 본 행위는 지나가며 정신이 나갔다며 조롱 섞인 말을 건넸다. 명호는 칠 때마다 우산을 휘두르며 공격한다. 그는 지니안이 자신에게 쥐가 되고 싶은지 진심으로 물었던 때를 떠올린다. 아니면 그가 주장한 것처럼 독사 같은 여우일 수도 있겠지. 모든 사람은 가슴속에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키워나가는 것은 자신의 책임임을 알고 있다. 친구의 열정이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강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갑자기 멈춰 섭니다. 친구의 크림슨 리퍼 군단과의 전투를 지켜보며 자신이 겁쟁이 쥐가 아닌 독이 든 여우임을 선언한다. 크림슨 리퍼, 얼라이언스를 처리한 후에 기니오는 걱정스러운 괴짜 형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 옷에 묻은 피를 씻지도 않았다. 그는 술 한잔 하러 나갔다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의 중간 형이 어떤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왔다. 하지만 걱정하는 사람은 혈액에 대한 답을 원한다. 우리 소녀는 자신의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형이 이미 짐작한 대로 형을 위로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후에는 마침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히는데 이는 상인 그룹들에게 귀중한 영약을 제공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먼저 그는 타이오 상인 그룹에 무언가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이들이 보내는 약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지니어는 아즈라이트 에센스를 보낸 그룹이 바로 그 그룹임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이라면 가치를 가늠할 수도 없다는 대답이다. 그의 형은 어찌하여 이렇게 소중한 것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스러워했다. 진여는 물건이나 돈을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놀랍게도 그는 동생을 위해 상인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타이오 같은 유명 인사들 외에도 공식적인 보호 형태를 갖추지 않은 소규모 그룹들도 존재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동맹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답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화연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느끼며 망설이고 있다. 진현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지금은 태호 상인과 서풍 호위대를 상환 수단으로 포함시키세요. 이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괴짜 형은 규칙과 회비를 알고 싶어 한다. 진이오는 지금은 수수료를 받지 말고 규칙을 간소화하라고 조언한다. 그의 그의 형은 동맹의 목적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때 그는 호위대 대표의 말을 기억해냈다. 누가 두갱단 조직을 몰아낸 후에 보호를 요청했나? 그는 상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연락망을 구축하길 원한다. 태호상회와 같은 대규모 그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의 형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장후의 지하세계에서 누군가가 이들을 괴롭힌다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는 자신이 직접 그런 일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로 인해 형은 망설이게 되었다. 하지만 상인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약을 준 이후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동맹의 이름을 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화야는 이를 때 상인연합이라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는 크림슨 리퍼 동맹처럼 들릴까봐 거부하고 대상인협회로 수정한다. 그때 화이아는 또한 악당형이 돌아온 이후로 자신의 업무량이 증가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사과한다. 하지만 화연은 상인들이 바쁘게 지내는 게 더 낫다고 말하며 웃어 넘긴다. 그때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소리치며 달려온다. 묻자 그는 당황하며 오양공과 제자들이 직접 왔다고 밝힌다. 한편 해당 그룹은 상인 단체의 주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양경은 통치자 협회 회의에서 당한 굴욕감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진영과 차례대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현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사하고 싶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승리로 성을 회복할 수는 없다. 모두 즉시 따릅니다. 그러자 신소백은 맨손으로 싸울 예정인 자신과 달리 두 동료가 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다. 우양명은 주먹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검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의 형은 이를 조롱하지만 우는 진현이 장후와 같은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용은 우영후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비웃는다. 마침내 그는 거만하게 하인들에게 긴원을 직접 부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대신에 육브라더스가 도착하여 알린다. 하사당 그들의 주인의 초대를 받아 별관으로 오라는 것을 알려라. 잠시 후 손님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우리 아들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그리고 세 명의 무술가들이 각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영경의 등장에 놀랐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보기 위해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진야는 이들이 결투를 하러 온 것을 알고 구체적인 결투 방식에 대해 묻는다. 오양공은 제자들이 자신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며 모든 제자들과 싸우겠다고 제안한다. 의식을 잃는 사람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또는 링에서 떨어지면 패배자로 선언됩니다. 진현은 간단한 규칙을 받아들이고 경기를 시작하자고 요청한다. 첫 번째는 마작입니다. 오양경은 아들의 승리에 대해 꽤 거만하게 행동한다. 한편 마용은 상인의 아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오히려 장후의 노련한 전사입니다. 그로 하여금 진현이 우양우를 이긴 승리가 진짜였음을 깨닫게 한다. 진현이 자신의 무기를 묻는다. 하지만 명은 거만한 대답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진현의 단단한 펀치를 맞고 나가 떨어진다. 벽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오양경의 손에 있던 컵이 충격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진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차분하게 일깨워준다. 그리고 다음 상대를 향해 도전장을 내민다. 그리고 나서 우는 다음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신에게 자신의 형을 돌봐 달라고 부탁했고 신은 이를 받아들였다. 일단 우리 아들 앞에 서자 운근 모든 힘과 기술을 발휘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진여는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하길 원한다. 그렇게 되자 경기가 시작되었다. 지체 없이 우호능검을 뽑아든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우리 친구를 향해 달려들어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진현이는 손쉽게 피한다. 동시에 그는 운이 정말로 뛰어난 검객임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그러나 진현은 운의 검술 패턴을 죄 깊게 관찰한 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맨손으로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지니아의 공격이 필요한 때다. 그는 번개 예술의 5번째 단계로 시작하여 에너지 수준을 3번째 단계로 낮춘다. 우는 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막으려 안간힘을 쓴다. 다음 순간 지니아는 번개 같은 소리를 내며 곧바로 그를 향해 공격을 날렸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지는 그걸 믿지 않아. 마용은 세 사람 모두 패배한다면 더 큰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결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신 씨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맨주먹으로 싸우는 기회부터 본인이 손바닥 치기 기술을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소년과 대결을 신청했다. 그의 주먹을 보니 난 지냐는 진정한 실력자로 싸우는 것에 진정으로 흥분한다. 그렇게 두 주먹의 고수들이 맞붙는다. 신이 공격하고 진얀이 피하는 동안 충돌은 잠시 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신은 진얀이 지금까지 방어만 해온 것에 짜증이 난다. 결심한 그는 자신의 궁극기를 발동시키고 진원이 어떻게 막아낼지 지켜보기로 한다. 그는 회오리 바람 같은 손바닥으로 바퀴를 부수는 공격을 퍼붓는다. 진리언을 향해 치솟는 작은 토네이도를 만들어 보세요. 인상적인 움직임에 미소 짓는 사람. 그러나 그는 그게 너무 크다고 언급한다. 침착하게 그는 신 씨의 발을 힘주어 잡는다. 그로 하여금 고통에 겨워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결투를 했다며 그를 땅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명은 이번 패배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속상해하고 있다. 오양공의 불쾌한 얼굴을 본 진이 미호는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오우양경은 진이안이 진정한 무패의 적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문제는 지배자 연합의 자존심이 꺾이고 자신과 일족도 이 패배로 인해 조롱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전략을 결정한 후 진에게 시장까지 산책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진에는 이곳에서 많은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진이에게 지배자 협회의 회원 가입을 제안한다. 진야는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자신의 상인 그룹은 계속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상인 그룹을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진야는 제안에 놀랐다. 이 협회에 이미 유명한 가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치자 협회가 한때 9개의 대종파로 구성되었던 무린맹을 떠난 문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오우양경은 무린맹의 우호적인 라이벌일 뿐이라는 핑계를 대며 이를 확인한다. 진현은 유한일족이 최근에 협회에 가입했는데 패배한 후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떠올린다. 우양공은 자신의 부하인 우양후가 진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의 평판에 큰 타격을 입혔음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의혹을 확인했다. 비록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그는 진이안이 체면을 세우기 위해 지배자 협회에 가입하길 원한다. 그는 진이안이 같은 사람이 자신의 밑에 있다는 것을 협회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진영이는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묻는다. 오양경은 참여해도 손해볼 게 없다고 지적하며 상인의 아들로서는 그런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야는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 평범한 무술 단체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한다. 그런 다음 그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그를 해고한다. 그때 오영은 정말로 분노했고 그리고 진현이 자신의 모든 그룹이 학살당하길 원하는지 묻고 이에 우리 소년이 잠시 멈칫한다. 오양은 진현의 목숨을 살려주면서 상인 집단 전체를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어. 그는 진현이 정말로 통치자 협회를 포함한 모든 시족을 혼자서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가 위협을 계속하기 전에 진현에게서 강한 펀치를 맞는다. 누구는 먼저 자신을 죽이고 나서 뒤에 있는 모든 시족을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한다. 심지어 우영이 큰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영이 자신을 시험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경고한다. 오양경은 자신의 말을 지금까지 들은 말 중 가장 역겹다고 말하며 부끄러움이나 절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그렇게 그는 독두꺼비 브로드 스트라이크를 풀어낸다. 오양 전문가들이 4대 문파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받은 기술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도
지니아는 이 공격을 버텨낼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얼어붙는다. 진현은 자신의 독을 삼키는 번개를 내뿜고 있다. 다음 순간 진현이 오양에게 너무 세게 주먹을 날려 오양이 벽에 부딪힌 뒤 쓰러졌다. 땅에 떨어지며 피를 토한다. 진영은 우영이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한다. 오양은 진ян이 이 일을 하면 대중의 적이 될 것이므로 지금 당장 죽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배자 협회도 그를 뒤쫓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우양은 진원이 확실히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을 들은 진야는 오양에게 다가가 평생토록 그 말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음침하게 속삭였다. 잠시 후 모두가 진연이 오양 대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은 특히 아들들의 상태에 충격을 받았다. 마양이 시위한다. 하지만 진야는 아버지와 같은 벌을 받게 될 거라며 입을 다물게 한다.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한다. 하지만 지니아는 지금은 살아있다고 대답하고 부하들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오양 장남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알고 싶어 도무한다. 진영은 아버지가 자신의 상인들을 학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다고 대답한다. 이는 모든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직접 이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통치자 협회에 갈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는 우영 경비원들에게 증인으로 함께 가자고 요청한다. 신은 룰러 협회가 본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말을 이었다. 그는 시족장들의 집에서 모임이 주로 열린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모용 가문의 영지로 갈 수 있다. 이에 그는 경호원들과 유크 형제들에게 오우양 경의 제자들과 아들들을 감시하도록 명한다. 그런 다음 그는 중간 동생에게 돌아서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미림 동맹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모용 영지로 향한다. 한편 마차 안에서 우양은 밧줄에 묶여 있고 목적지를 묻는다. 진ян이 대답한다. 다음 순간 오양은 목이 타는 듯하여 경비원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경비원은 우리 소년이 허락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그러나 진연은 반대로 문중의 영주가 물을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그는 이 사람이 암살자임을 직감한다. 그렇게 그는 번개로 그를 불태운다. 그러자 운전사는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진이는 계속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경비원에게 자신의 암살자 협회에 대해 묻는다. 그는 자신이 은 등급의 암살자이며 보통 금이나 은 등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은자 집단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진영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우영에게 묻지만 우영은 대답하기를 주저한다. 그래서 우리 소녀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따라 소녀는 따르게 되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비싼 800냥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친구는 암살단 단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 값어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인 그룹을 모두 학살한 후에 죽이도록 해 암살자를 죽이는 것이 클랜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손을 가리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방식이 시족들이 자신들의 발자취를 청소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삶은 800냥 동전소리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자객에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훈련할 것을 조언한다. 진영은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며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암살자의 삶의 목적을 비꼬는 박수를 치기도 한다. 그런 다음 그는 무심코 3명의 암살자 그룹 중 1명은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사망했다고 지적한다. 잠시 후 그들은 모용 영지에 도착한다. 모두가 오우양 경을 알아보고 진ян의 신원과 상황에 대해 궁금해한다. 마침내 모영 가문의 모영빈 가주 도착하여 오양의 안부를 묻는다. 그런 다음 그는 진ян을 향해 몸을 돌려 자신을 소개한다. 진ян은 자신을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모양추가 족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비는 오우양 가문의 지도자가 마치 범죄자처럼 진연에게 끌려가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 진야는 대답을 자청하며 전체 상황을 설명한다. 빈의 부하 중 1명이 이는 중대한 문제이며 무린맹이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지적하지만 빈은 이를 제지하고
제게 묻는다. 진ян이 이 문제를 직접 건네준 목적은 그는 진ян이 통치자 협회의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진ян이 미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다고 추측한다. 그런 다음 우리 소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전략에 대해 묻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양상 같은 사람이 살해당하다니 우양일족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만 무림 동맹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우양은 빈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 모든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조롱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보답으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한다. 빈은 우양을 쓰러뜨리고 이제 우양에게는 부끄러움도 남지 않았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자들을 체포하되 감시해 살아있는 상태로 두라고 명령했다. 이후 그는 우양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혼란에 대해 공손히 사과하며 지배자 협회가 더 이상 시족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진연을 식사에 초대했고 진연은 동의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앞에 식사가 차려졌다. 그리고 지니아는 충분히 먹는다. 한편 비는 유한 가문의 족장을 이긴 지니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진연을 시험하기 위해 상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연의 전략을 묻는다. 진연은 대신 자신의 계획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비는 사잉을 무림 동맹으로 보내 사잉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유한 가문의 책임을 돌리려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통치자 협회는 피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시족 지도자들도 동의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진야는 그 계획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전 종족 지도자 모용추가 은퇴 의식의 일종인 황금 주전자 손 씻기 의식을 거쳤는지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비는 진ян이 강호세계의 소식을 느리게 접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1년째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에 놀랐다. 비는 본점 회원들로 구성된 수색대를 보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에서 그때 우리 남자는 진연의 몸으로 환생한 게 바로 그때라고 생각한다. 이는 추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는 추 씨가 악마파와 적대감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비는 악마파가 20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다시 일어났다면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게다가 그는 악마파가 자신의 아버지를 공격할 이유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그때 그는 파벌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갑자기 습격을 받아 살해당했던 전생을 기억해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의 아버지가 여러 명의 검객들에게 습격을 당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벤은 아버지가 단순한 검객들에게 패배할 뿐이 아니라고 대답한다. 우리 소녀는 검객들이 검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 몸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고 지적한다. 이 일로 빈은 혼란스러워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살자들을 공격하려 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는 9번째 단계의 번개 에너지에 맞은 후에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체력으로 9단계 번개 에너지를 맞으면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저들 같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견딜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블레이드 방지 몸이나 이와 비슷한 불가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만약 그런 힘을 가진 남자라면 한때 자신의 몸을 지배했던 마법사를 포함하여 하늘 너머의 존재만이 그러한 힘과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벤이 아버지나 악마파의 흔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비밀 유지 이유나 이 일을 하는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한적한 곳에서 흥미진진한 음악이 흐른다. 천상의 악마로 불리는 한 여성이 검의 악마라 불리는 한 남성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거망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자 검기는 자신의 파벌에게 거망을 사냥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